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트딜러고요. 노은재라고 합니다. 딜러 보시는 있으신 분 있나요? 아트딜러? 처음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 좀 약간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순천만 습지 갔다 왔다가 진짜 멀어서 깜짝 놀랐어요. 더운데. 그런데 제가 열심히 오늘 설명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사실은 미술품 컬렉션 입문에 관련된 주제고요. 제가 오늘 크게는 세 가지 질문을 답하는 걸로 아마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는 왜 그림을 사느냐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림 가격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지? 이런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주변에서 그림 잘 사는 사람들의 어떤 사례들, 실제 사례들 이런 거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강의는 궁금하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삼천포로 안 빠지고 바로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서로 이게 사실 느끼는 게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그냥 넘어오면 계속 저 혼자 이렇게 또 안드로메다로 가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냥 바로바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그때부터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도 받아주세요. 네. 그림 왜 사야 될까요? 왜 사요? 그림? 소유하고 싶습니다. 왜 소유하고 싶으세요? 이게 비싸잖아요, 약간 아닌가? 작가가 유명해질수록 소장 가치가 높아집니까? 작가가 유명해질수록 소장 가치는 높아지나요? 하지 않나요? 네. 그럼 왜 살까요? 도대체 그 비싼 거 기능 거는 거밖에 없잖아요, 심지어. 현실적으로 네. 투자의 가치가 있고, 그리고 또 개인적인 입장에 보면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다른 자기만 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 이제 뭐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그 전에 투자 목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 사실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사람 중에 없고요. 오히려 아까 그 후자로 말씀해 주셨던 개인의 만족으로 사는 거 맞아요. 이게 개인의 만족을 하는 거 맞는데, 근데 이게 투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좀 이따 들어보시고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는 직접 판단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이 일을 10시간 동안 했는데 재테크가 돼요 이러면 저도 딱 말을 맡기거든요. 아직까지도. 근데 저는 이미 제가 산 그림이 한 400점 정도 되고 그 중에 100점 정도는 다시 되팔았거든요. 그럼 이 재테크가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제가 가지고 또 굳이 사겠다는 분도 있으니까 아무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우선 그럼 그림이라는 말을 그냥 그림으로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너무 단편적이어서. 그러면 그림을 영어로 아트라고 하니까 그 아트가 도대체 뭘까요? 예술. 도대체 예술. 제가 파는 게 뭐죠? 예술? 사는 게 뭐죠? 사실 그림만 사는 건 아니죠. 뭐 영상도 사고 설치도 사고 뭐 별로 다 살잖아요. 저작권도 사고 예술. 도대체 이게 뭘까요? 사실 이게 되게 그냥 철학적인 질문 같은데 사실은 각자마다의 어떤 답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걸 한번 한 3분 정도만 얘기해 볼까요? 제가 여태까지 이 말을 계속 물어보거든요. 사람마다 정말 많은 답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답이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해서 예술 도대체 뭐지? 예술? 재능이요? 재능은 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네, 재능일 수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술은 뭘까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 수업은 사실은 인터랙티브 합니다.
내 사람이 생각하는 아름다움? 아름다움이 있죠. 네. 뭐라고 생각해요? 저요? 네. 그냥 예술. 예술 도대체 뭐지? 그럼 예술 왜 가치가 있지? 예술은 뭐? 저는 언어 수단이에요. 언어 수단이야? 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붙이면 예술 갖다 붙이면 뭔가 다 그럴 듯해 보이는 거예요. 다 붙기도 하고 심지어 뭐 예술 안 붙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전공자가 아니에요. 비전공자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비전공자에서 사실은 잘 했던 것 같아요. 이 일을 지금 생각해 보면 비전공자 출신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그림을 사려고 했는데 그림을 못 샀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갤러리 갔는데 22살짜리가 알바 한 달 꼬박 해가지고 그림 사러 갔더니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갓 제대한 애가. 아니 그림을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어떤 이제 작가한테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작가랑 얘기하다가 저는 그림 사고 싶은데 아무도 안 팔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작가가 그냥 장난으로 그냥 문방구 같은 데서 나도 그림 팔고 싶은데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림 가게를 시작합니다. 4평짜리 공간에. 그게 이제 저의 시작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뭐 지금 많이 커졌네요 회사가. 근데 그 4평짜리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많이 오시는 그림이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파는 게 뭘까라는 이제 고민이 든 거예요. 저는 전공자도 아니니까 근데 막 그림을 걸어놨는데 어느 날은 지나가는 손님이 와가지고 이 그림은 누구 거 본 거 같아요, 누구 거 뺏긴 거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창피한 거예요. 그 그림이 막 뒤집어놓고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뭐 많이 아는 것 같은 분한테는 도대체 좋은 그림이 뭐죠? 이러면 이제 그분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테이트 모던에 있는 이미지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게 진짜 좋은 그림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림에 대해서. 그래서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래서 그림을 쿨하고 멋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다 미술계에 있는 사람들 이게 쿨하고 멋진 거야 이렇게 표현해서 그래서 저는 예술이 쿨하고 멋진 게 예술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시에. 그러고 이제 2년 정도 지나서 예술이 근데 저희가 아까 4평이라고 했잖아요. 공간이 되게 작은 공간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작가들도 이제 그림 갖고 오고 막 나르고 놀기도 하고 이제 손님들도 오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태원은 되게 많은 공간이었으니까 작가랑 손님이랑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면 안 되는데 서로의 판타지를 가지고 만나면 안 되는데 자꾸 만나는 거 이렇게 그러다 뭐 이 그림 그리셨어요? 뭐 이러는데 안 팔릴 줄 알았는데 만나니까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더 잘 팔려요. 희한하게. 그래서 예술이 소통인가? 아니 이상하다 이게 예술이 소통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런 적이 있었고 좀 더 지나서 한 5년 정도 지나서 얘기를 하면서 예술이 도대체 누가 작가고 누가 작가가 아니지? 이런 고민이 든 거예요. 어디까지가 작가의 선일까? 어디까지가 작품이고 어디까지가 작품이 아닐까? 이런 고민이 드니까 그때 그래서 이제 조그만 공간을 했는데 이제 서브 갤러리 같은 이제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는 가게 뭐 이런 가게 컨셉으로 하면 나를 표현하는 사람이 그냥 작가 같다 이런 생각으로 뭐 그런 그걸 이제 우리는 갤러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게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 갤러리 만들었을 때는 예술이 윤택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다 예술 다 되는구나. 뭐 이거에 붙여도 되고 이거에 붙여도 되고 막 이렇게 다 예술이라서 그때는 윤택함을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은 예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국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예술 아닌가? 결국 예술은 그러니까 예술의 의미가 있는 것도 그렇고 가치가 있는 것도 그렇고 컬렉터가 결국은 뭘 사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냥 아름다운 걸 사고 뭐 참 뭐 그럴 것 같았는데 꼭 예쁜 것만 사는 것 같지도 않아요. 보다 보면 뭐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고 뭐 이런 거 사면 꼭 그런 거 같지도 않아. 그리고 나는 또 안 맞는데 이분은 또 좋다고 하니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결국 다른 걸 산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결국 저는 예술이 뭐라고 생각하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예술이라고 사실 생각하고 예술에 대한 가치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사실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건 왜 굳이 그 비싼 돈 주고 용기 내서 사느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결국은 약간 나다움을 갖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컬렉터의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컬렉터 혹시 만나보신 분들 계세요? 여기 컬렉터? 네, 컬렉터 어떤 느낌인가요, 컬렉터들? 한국에 네, 이만 더 건데 태국에서 네, 이 이미지는 그냥 친구처럼 나와요. 네. 티가 안 나죠. 네. 겉모습 절대. 그리고 또 네. 의외로 또 젊어. 네, 저런 분도 있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친구잖아요. 네.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또 다음 네. 초대를 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의하는 컬렉터의 기준은 사실 1년에 한 점 정도 이상씩 사는 사람은 컬렉터라고 해요. 한 점만 사는 사람은 컬렉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냥 꾸준히 사는 사람은 컬렉터라고 하는데 컬렉터에게는 제가 되게 놀란 부분은 공통적으로 놀란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컬렉터는 두 가지를 되게 자유롭게 쓰더라고요. 하나는 돈, 하나는 시간. 정말 놀랐거든요. 아니 부자여서 저렇게 돈과 시간을 만들어 쓰는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만들어 쓰는 거야? 이렇게 들었거든요. 실제로 컬렉터들을 만나보면 다 비슷해요. 다 돈과 시간을 진짜 자유롭게 쓰거든요. 근데 딱 하나 이제 좀 다른 결의 좀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약간 돈이 많아서 컬렉션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좀 달라요. 그분들은 뭐가 다르냐면 그분들은 컬렉션이 남을 따라하는 게 많아서 다 비슷해요. 컬렉터가. 난 대면 스티커 갖고 있어. 나 뭐 야외 구사막 갖고 있어. 나 뭐 제프코스 갖고 있어. 다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거 갖고 있고 비슷하게 컬렉션이 똑같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좀 다르고 제가 만난 좀 약간 좀 진성에 좀 이렇게 좀 컬렉션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시간과 돈을 만들어 써서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태풍 같다. 태풍의 중심에 항상 되게 고요하게 있는데 티도 안 나게 가만히 있으시면서 뭘 하다 보면 아니 뭐 호텔을 몇 개 갖고 계시고 아니 뭐 회사들을 왜 이렇게 또 많이 갖고 계셔? 뭐 이런 느낌 받거든요. 그리고 뭐 아니 작품을 살 때도 그렇고 뭔가 존중을 온전히 받는 듯한 느낌으로 사게 되고 그리고 평일날 낮에 와서 같이 나랑 같이 뭐 어떤 때는 시집 얘기를 한다던가 어떤 때는 발레 얘기를 한다던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면 뭐 초대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 예술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컬렉터들한테 느꼈던 원래 부자였던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의외로. 얘기하다 보니까 20대 때는 떡볶이 하나 갖고 둘이서 나눠 먹었어요. 뭐 이런 얘기 한다던가 뭐 한 달 정도 간신히 모아가지고 뭐 클래식 공연 보러 갔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사막이 너무 궁금해서 퇴직하고 사막을 갔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되게 자신에게 되게 베팅되어서 자신의 어떤 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자기로 인해서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70대 할머니 컬렉터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70대 할머니 컬렉터 같은 경우는 60대 때 청국장집을 처음 열었대요. 근데 70대 할머니랑 얘기하면서 제가 한 번도 나이 대우를 느낀 적이 없거든요. 그 할머니한테. 그래서 왜 느끼지 못했을까? 라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60대 때 청국장집을 열었는데 그게 너무 잘 돼서 35개 매장으로 늘어났고 35개 매장으로 늘어났는데 이제 내가 71살이 되니까 이걸 직원들한테 다 나눠줘야겠어. 나눠주고 나는 뉴욕에 청국장집을 또 열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젊고 뭔가 너무나 근데 이 할머니가 청국장집을 안 했어도 이 할머니 대박이 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이 할머니 작업들을 구경했는데 막 그로테스크한 작업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한 번도 내가 뭔가 이렇게 어떤
나에 대해서 이렇게 존칭을 안 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수평적으로 뭔가 존칭 쓰고 같이 되게 반가워해주고 그렇지 뭐 얘기하고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에 프랜차이즈가 있을 때였는데 싱가포르에 뭐 요즘 뭐 해요? 아니면 뭐 어디 바빠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 싱가포르에 저희가 매장에 있어서 뭐 거기에 뭐요 작가님 집 데리고 나가려고 해요. 근데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야. 저희 그때부터 싱가포르에 호텔 갖고 있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이분이 뭔가 이렇게 큰 손인가? 뭔가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때 이제 빌어서 하던 분이 이러더라고요. 꿈이 뭐냐고 이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자신은 감자밭에서 감자를 캐고 있는데 전화로 모나리자 살까요? 뭐 이런 사 이런 게 흑막 같은 이런 게 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 그런 분들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훨씬 낫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컬렉터는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하면 뭔가 이야기를 경청해서 듣는다 이러면 긴장하고요. 그리고 명함을 주지 않는다. 이사명함 뭐 이런 거 파져 있고 뭐 이러면 사실은 이렇게 좀 사자 같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림에서 뭔가 도록에서 제일 앞에 큰 거 화려한 거 이런 거 막 보고 막 이런 사람 잘 컬렉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깎아주세요. 이 사람 하수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컬렉터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그림을 왜 모아야 될까 아니면 왜 뭐 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 사실 그림 안 모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술이 뭔가 도구가 아닐까? 나를 약간 찾고 발견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술에서 그러면 왜 그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나 보니까 그러니까 작가의 작품이라는 건 사실은 저는 이제 좋은 작품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솔직한 작업을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작업이 그 사람 다울 때 사실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굳이 내가 갖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 그걸 내가 돈을 주고 산다는 의미는 사실은 약간 이게 비약일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얘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조용필 음악을 좋아하는데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조용필 음악을 뒤에서 꽃노래로 부르겠다면 저는 쳐다보고 그 할머니한테 미소를 날릴 것 같거든요. 왠지 친하게 지내고 싶고 뭐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예술의 어떤 소통이나 신뢰의 도구가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더 그러기 때문에 뭔가 자신 다워줄 수 있는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재테크나 이런 것보다는요 오히려 그분들이 그림을 사서 부자가 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오히려 반대로 그분들이 사회적 역할로서 사실은 잘 사는 경우들 오히려 많고 그림을 사고 파는 과정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경우도 많아요. 비싸게 주고 사서 선물하는 경우 많아요. 자신의 어떤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그런 경우 많고 그리고 나중에 사다 보면 자신만 이제 그런 가치들이 만들어지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뭐 더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도 나타나고 뭐 그 시장도 만들어지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그림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예요. 이 질문이 그림은 그리고 그림은 그림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죠? 이 질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림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 질문은 약간 금기처럼 이루어졌거든요. 실제로 이 질문을 갤러리에서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아니면 작가한테 말하기도 어려워요. 아니면 뭐 누군가한테 이게 그림 가격 어떻게 정해지죠? 교수님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쳐다볼 거예요. 아니면 되게 어려운 금기의 질문인데 그림 가격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세요? 작가 마음대로 소비자. 작가 마음대로면 비싸게 정해주시면 되겠네요. 작가님 계시니까.
소비자 마음대로요? 그러면 싸게 또 이렇게 정하면 되겠네요. 사고 싶은 가격으로. 네. 어떻게 정해질까요? 우리 가격. 이 질문이 왜 그리고 의미가 있냐면 이 질문을 잘 받아치고 잘 정리하면 전문가입니다. 이쪽 시장에서. 요 질문 하나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랑 아까 예술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사실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나눌 때 이 질문 두 가지로 결정되거든요. 이 미술 시장에서는. 시장에 내놓아서 팔릴만한 가격으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하는 가격이 맞을까요? 그럼 시장에 내놓아서 팔릴 만한 가격이 어떻게 해야지 알게 될까요? 또 갤러리에서 많이 한국적인 상황이라 어드바이스 하는 것도 있고요. 사실 안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드바이스를 잘못하는 경우도 많죠. 갤러리가 알지 못하는데 이 가격이 팔릴 거야 이렇게 했다가 평생 고생하는 작가도 사실 있어요. 한번 두개씩 가격을 아니 내리기가 힘들진 저는 힘들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작가님은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또 중간에 어설프게 팔렸다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기존 시장에서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보면서 자기 작품을 적당히 맞춰서 내지 않나요? 기존 시장에 유통되는 작품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에요. 경력. 경력이요? 경력도 그러면 뭐 이렇게 예일대 나오면 100점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될까? 100만 원 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매하는 사람에 의해서 갤러리에 의해서 아니 아트페어에 의해서 그 가격이 결정되지 않을까. 왜냐면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작품을 만들고 좋은 경력이 있어도 네. 그 판매를 맡은 사람이 그 가격을 다운시키거나 높이지 않는 이상은 그 구매하는 사람들이 그 가격에 맞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첫 번째 컬렉터. 첫 번째 컬렉터요? 그 첫 번째 잘 만나야겠네요. 네. 아, 그래도 네. 문제도 재밌네요. 작가 다양한 거리나. 작가가 들어가.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아니 이게 좀 입체적으로 좀 생각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사실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질의응답처럼 얘기하는 건데 작품이 이렇게 있어요. 이 작품에서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비중은 얼마일까요? 감독님 말씀이요. 만약에 100만 원짜리 작품이라고 해요. 어제 100만 원에 누가 사갔어. 아 너무 싼가? 1000만 원. 1000만 원에 사갔어요. 그럼 여기에서 작가가 만들어낸 가치 1000만 원일까요? 그 이상도 될 수도 클 수 있죠. 이하도 될 수도. 네. 그렇지만 저 1000만 원이라는 가격은 이제 작가 본인도 만족한 가격일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얼마일까요? 요 가격에 작가의 비중 그게 70%? 70%요? 네. 700만 원? 네. 왜요? 임대료 같은 30%는 이제 그 마케팅 기업에서 비용? 네? 마케팅 비용 30%? 네. 예. 그 작가는 제가 70은 가져가야 된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새끼니까. 네, 제 개인 예. 생각이니까요. 예, 예. 막 던진 겁니다 저는. 아, 던져주세요. 이렇게. 네. 아니,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네. 갤러리도 그렇고 딜러도 전략이 되게 달라요. 그렇죠. 예, 판매하는 전략들이 되게 달라요. 기대 가치 300만 원. 아, 300만 원 기대 같죠? 그러면 작가가 아무튼 뭐 작가가 어쨌든 내가 만들고 만든 거니까 70%? 50%요? 왜요? 일단 그 큐레이터라든지 네. 작업을 하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있어요. 아, 그 마케팅 비용 그러니까 50%는 보통 5대5 나누니까 그 50%는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요건 그럼 큐레이터, 딜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납득이 돼요? 요거 이렇게?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작가들이 막 근데
우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50% 작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작품의 가격에서 작가의 비중은 이게 1,000만 원짜리 작품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30%라고 생각해요. 죄송해요, 여기 작가님들.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제가 맞다는 건 아닌데 이 개념을 좀 너그럽게 받아주시면 30, 에? 나쁘죠. 예. 근데 다 듣고 나면 좀 괜찮으실 거예요. 30%고 저처럼 딜러 30%, 컬렉터 30%, 나머지 10% 운이에요. 운, 천재지변. 예. 갑자기 그날 안 올 사람이 왔다. 이거 10%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근데 사실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 근본적으로 작품 가격을 작가, 딜러, 손님 요 셋의 소통 자체라고 생각해요. 구조를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아니, 기본 구조를 이렇게 보죠. 작품의 가격에 있어서.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생각할 때 누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파는가도 중요하고 누가 사는가도 중요해요. 빌 게이츠가 사는 거랑 제가 사는 거랑 또 가치가 다를 거예요. 아마 같은 작품을. 그러면 좀 이제 심화 문제 한번 또 듣죠.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그랬을 때의 경우고 이게 무조건 그런 거 아니고 사실은 수수료는 9대1도 존재하고요. 반대로 1대9도 존재해요. 제가 베테랑이고 이분은 저의 이름을 팔아야 되는 상황일 때는 제가 90을 먹고 이분이 10을 먹기도 해요. 근데 너무 적나라한가요? 좀 설명해. 실제로 90을 드실 때도 있어요. 많아요. 그래요? 네. 작가한테 얘기를 해줘요? 당연하죠. 얼마에 팔았다고? 예를 들어 저작권 같은 거 날아가지 않잖아요. 저작권을 팔 때는 제가 90을 먹는 경우도 많아요. 그 회사는 저랑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작가는 저는 그중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 그림에서 100만 원만 받아도 저는 행복합니다 얘기했으면은 네. 그 딜러님이 네. 그럼 나는 90% 가져갈 테니까 1,000만 원에 팔 수 있죠. 1,000만에 파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럼 가격은 그- 딜러가 정하는 거네요? 아니요, 딜러가 정하지 않아요. 치열한 합의에 의해 정해지고요. 사실은 이 가격에 핵심적인 게 있어요. 이게 어제 내가 1,000만 원에 팔았다고 해서 1,000만 원짜리 작품이 아니에요. 어제 1,000만 원짜리죠. 오늘 아침에 1,000만 원에 팔았다고 해서 지금 점심에 1,00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1,000만 원짜리 작품인 거죠. 맨날 바뀔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고 그 상황들아. 그래서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그 같이 다 공유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도 그래요. 판매하거나 사는 사람이 있을 때 그 합의를 서로 적나라하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실은 그 가격이 만들고요. 반대로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이거 실제 있었던 사례예요. 두 가지 다. 900만 원짜리 작품을 전시 마지막 날 뭐 이렇게 컬렉터라는 사람이 와서 5대5 니네 5대5 하는 거 다 아는데 내가 작품을 사려고 하니까 이게 오늘 안 팔면 안 팔릴 거니까 나한테 600만 원에 팔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똑같이 900만 원짜리인데 팔고 나서 그냥 비서가 1,200만 원 갖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작품은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얼마고 두 번째 케이스는 얼마인가요? 되게 어렵죠. 수학 문제라. 질문이 이해가 안 됐어요. 네, 900만 원짜리 작품이 붙어 있는데 갤러리에 그 컬렉터가 마지막 날 와서 전시 끝나는 날 와서 600에 사도 600에 팔려면 내가 지금 산다. 네. 그러면 이 작품은 900만 원짜리를 할인받아서 600에 산 걸까요? 아니면 600만 원짜리일까요? 아니면 900만 원짜리일까요? 요 600만 케이스와 원짜리. 예? 600만 원짜리. 다른 거 다 900만 원 붙어 있는데요. 전 900만 원짜리. 900만 원짜리요? 900만 원. 정가가? 저도 900만 원. 왜냐면 그 네. 마지막 가격이 블렌트가 가져갔어요. 900만 원짜리. 900만 원짜리에 300만 원 가져왔으니까 900만 원짜리를 600에 가져갔지만
네네. 그리고 그 가치는 처음에 900만 원이니까 자기가 네. 구했을 때는 그게 900만 원. 네. 그럼 반대로 요 케이스 900만 원짜리 1,200만 원. 저한테 있었던 일인데 제가 두근두근 거렸거든요. 이게 나한테 보너스인가 작품에 대한 작품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 왜 1,200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그분은? 모르겠어요. 마음에 든다고 작품이요. 막상 걸어보니까 마음에 든다고. 사실은 의뢰를 했었고요. 저희한테 갤러리 세 군데를 통해서 의뢰를 했는데 이제 저에게 마음에 든다고 해서 이제 갔었고, 그리고 그 받으셨을 때 기분이 좋아서 300만 원 더 얹어주신 거예요. 네. 의뢰라는 건 문제잖아. 근데 주문 제작이었어요. 사실은 그 작품은. 자기 스스로 그 가치를 높인 거야. 렉터. 아니, 컬렉터가 사실은 주문 제작에서 뭐 이렇게 작품의 의도나 이런 걸 원한 건 아니고요. 그냥 크기만 정해줬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골프장 리조트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벽이 이만하다. 근데 작품이 없으니 뭐 아무거나 또 그려다 달라. 그럼 1,200 아니에요? 네, 저도 1,200으로. 네, 이것도 똑같이. 근데 900만 원에 계약했는데 처음에. 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럼 떨어지지 않아요. 그 돈은 누가 가져가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져갈까 진짜 많이 고민했거든요. 정말 작가한테 아무 말 안 하면은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사실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말했죠. 작가한테 말하고 작가 1,200만 원 주셨으니까 우리 쪼개요 같이 이렇게. 그땐 7대3이어가지고 모두 잘 쪼개는데 누가 7을 가져갔어요? 작가가 7 갖고 왔죠. 네. 근데 예민하실 필요 없어요. 1대9 이런 건 별로 안 나와요. 네, 다 그만큼 일하니까 그만큼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유지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런 관계나 이런 게. 우선 그러면 다시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저랑 작가님이랑 1,000만 원짜리 그림을 합의하고 전 시장에 걸었어요. 안 팔렸어요. 이거 얼마일까요? 1,000만 원이요? 안 팔려도 1,000만 원이죠. 안 팔렸는데? 그러면 나중에 500만 원에 팔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 1,000만 원짜리인데 500만 원 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 맞죠? 아닌가? 되게 어렵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최종 가격 자체가 사실은 가격이라는 게 아까 저는 900만 원짜리 아니라 600만 원 팔려서 600만 원짜리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60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딜러는 작가는 그 판단을 되게 잘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좀 더 심화 학습 들어갈게요. 작품 가격에 대해서. 그럼 작가는 안 파는 게 맞았나요? 안 파는 게 맞거나 틀렸다는 게 보다 사실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 컬렉터는 사실 컬렉터 아니에요. 졸부. 시너지가 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작가의 작품의 그릇에 사실은 저는 작품의 가격이 아까 그런 이제 이런 구조 이제 뭐 어떤 분류란다는 이런 이제 구분을 한 거는 사실은 작가라는 작품이라는 그릇 안에 작가도 들어가고 딜러도 들어가고 컬렉터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내가 작가가 만들었으니까 거기 안에서 자꾸 숟가락 올린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요거를 이제 좀 심화학습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컬렉터가 시너지가 나는 컬렉터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팔지 않아도 사실 상관없었어요. 사실은 그분한테 그 정도 가격이면. 만약에 여기 있을 때 1번, 2번, 3번, 4번 요 C는 컬렉터고요. D는 딜러예요. 저처럼 중개자, 그림 판매하는 A는 작가고 같은 작품인데 어떻게 사야지 가장 유리할까요? 여기는 컬렉터 수업이니까 작가 수업이 아니니까 한번 누구 해보죠. 입장에서요? 네. 작품 가격은 같은 거예요. 컬렉터 작품이 같아요. 동일한 작품에 컬렉터 입장에서 1번이면 1번이요? 왜? 싸서 100만 원에? 네. 누구 맞아요. 입장에서 산지직송. 작품 자체의 입장에서 뭐가 제일 좋냐? 아니 작품 자체의 입장이 있나요? 작품이 살아있는 게 아닌데? 그럼 작가의 입장이요? 누구의 입장이에요?
컬렉터 입장에서. 컬렉터 입장이요? 네, 네. 제일 좋은 거. 네, 제일 좋은 거. 1번이겠죠. 1번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손못 들고. 2번 있나요? 2번? 저기 제주도는 이거. 2번, 예. 3번. 뭔가 이렇게 좀 위험하시네요. 뭔가, 예. 전화 조심하셔야겠네요. 아닌가? 4번. 3번 왜 3번이세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딜러 두 명한테서 네. 이 정도의 가치를 하긴 받았으니까 네. 적어도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작품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사실 100만 원에 살 수 있는데 1000만 원에 사는 거는 심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가 입장에서 어떤 가격이 제일 유리할까요? 작가 입장. 작가 많으실 테니까. 그것도 이건 거. 2번이요? 2번이 제일 1번.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4번이에요, 4번. 네. 왠지 아세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게 맞아요. 공유되는 가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작품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작품의 가장 큰 모순이자 콤플렉스는 내가 산 작품을 이만한 가치라는 거 합의해 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해관계자가 거기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컬렉터가 프로페셔널하면 프로페셔널할수록 이해관계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요. 삼성도 보냈다가 전시도 어디 보냈다가 컬렉터 큐레이터 누구 꼈다가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C1, C2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네. 그 가격은 네. 작가의 가치와 오로지 그냥 작품만 그 하나 작품만의 가치가 돼요. 만약에 요렇게 팔리잖아요. 이 작가가 스타 작가가 돼요, 순식간에. 최근에도 있었어요. 받는 거는 1, 2선과 거의 비슷하게 받는 건가요? 작가 입장에서는? 작가 입장에서 수수료가 요거 100만 원이고요. 네네. 요거는 뭐 5대5 한다 그러면 150 되겠죠. 요거는 이제 D1, D2 하면은 여기서 보통 5대5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500에 뭐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뭐 400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4, 3, 3 뭐 이런 식으로 실력에 따라서. 그리고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1000만 원, 그러니까 30%가 채 넘진 않을 거예요. 300만 원 뭐 1000만 원 정도 되겠네. 그럼 4번이 좋네. 4번. 근데 아무나 못해요. 4번처럼 할 수 있는 게 진짜 어려워요. 저는 네. 그 4번 경우에는 점점 돈이 한 100보다 더 작아지는 예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최근래에 1억 2천만 원치 판 사람이 있거든요. 롯데에서 저희가 팔기도 했는데 그분이 살 때 저희 있었고 롯데도 2개 계열사가 껴 있었고요. 루이비통도 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4번 같은 경우는 네, 순식간에 그냥 다 팔렸어요. 천을 받지만 작품의 가격은 이제 3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3천만 원에 팔렸다라는 근거를 여러 여러 사람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순식간에 다 팔리죠. 사실은 이렇게 파는 거는 이렇게 팔았다는 건 요 딜러가 엄청나게 훌륭하거나 컬렉터가 엄청나게 훌륭한 경우들이 가능해요. 엄청나게 노련한 경우들이 사실 많고 그리고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거래는 1번이에요. 왜냐면 술 먹이고 뭐 밥 사주고 사거든요. 사요. 300만 원 좀 싸게 좀 줘. 아니면 내가 사실 좋아하는 거 알지? 내가 다음에 내 보너스 받으면 더 사줄게. 이러고 사거든요. 절대 그렇게 팔면 안 되거든요. 계속 그렇게 불안해요. 아니요, 절대 그리고 작가는 의나요. 금방 의나요. 이 사람은 작품을 먼저 보고 작가를 보고 온 게 아니라 작품 보고 온 거예요. 어디에서 뭔가 뜰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 뭐 존중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은 가격이 팔린 거라서 실제로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작가가 제일 잘 알죠. 당연히 작품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 제가 누가 순천만을 그렸어. 그러면 나도 오늘 순천만 갔다 와봤더니 너무 좋더라. 내 감정이 저도 가봤는데 너무 좋아서 이 그림 추천해요. 이러면 제 가치도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거는 뭐 나중에 있을지언정 실제로는 시작점은 작가의 어떤 그 뭔가 어떤 아이디어나 뭐 이런 거에서 작가 거다운 거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존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은 팔린다거나 오해가 생길 여지에서 팔린다는 건 사실 되게 위험한 거예요, 작가한테. 그리고 뭐 이런 경우 있죠. 이렇게 팔면 어떻게 되냐면 집에 와서 그러거든요. 나 300만 원짜리 그림 샀다고 작가한테 100만 원 사놓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예, 300만 원 산다고 그러죠. 그러면 진짜 웃긴 거는 저희한테 다시 와요. 300만 원짜리인데 저희가 지금 급하니까 250만 원 내놓을 테니까 팔아달라고. 모르죠. 우리는 컨디션도 모르고 작품도 모르고 어떻게 팔는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는데 최소한 이 경우가 돼 있으면 이 딜러랑 같이 셋의 합의를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거는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데 작가가 직접 한 거에는 사실 레퍼런스가 될 수 없죠. 궁금한 게 네.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간차로 생기는 일이 아니고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시간차로도 생길 수 있고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노련해요. 생각보다. 근데 비용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절대 4번 경우가 생길 수가 없네요. 1번 같은 경우는 모르죠. 그 시간차 둘만 알지. 둘만 우리 300만 원짜리 샀어. 1번이 근데 약간 근데 작가는 좀 이제 섭섭하죠. 씨. 그때 술만 얻어먹지 않았어도. 그래 좀 약간 애매한 거죠. 뭔가 팔아놓고도 내가 너무 쉬웠나 뭐 이런 거. 가격 그리고 같은 경우는 네. 저 가격을 만들기 위한 비용이 들 거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뭐 저희 롯데 울산도 들어오고 롯데 쇼핑도 들어오고 저도 들어오고 루이비통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잖아요. 그 합의를 이뤄내는 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요. 네. 그건 누가 내요? 그 누가 내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내죠. 그 합의를 소비자가 합의를 만들어냈으니까 그 합의를 다 같이 서로가 인정하는 합의가 되는 거죠. 작가도 그렇고. 3천만 원은 성공적인 합의인데 네. 만약에 그 합의가 제대로 안 돼서 리스크가 올까요? 어떤 리스크가 있죠? 만약에 뭐 작품이 리스크가 없어요. 네. 왜냐면 오히려 반대로 이게 미니멈이에요. 네. 하나 더 개입시키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리스크가 있다기보다는 서로 리스크가 없어요. 생각보다 이게 유통에서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유통 구조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비싸거든요. 이쪽 업계에서는 길면 길수록 비싸요. 근데 그 길게 만드는 게 진짜 어려워요. 다 같이 합의하고 다 같이 방향으로 만들어야 하는 게. 왜냐면 그 작가의 작품 방향에 대해서도 작가 다음에 대해서도 동의해야 되고 그 갤러리마다도 서로 동의해야 되고 실제로는 이렇게 팔 수 있으려면 되게 이제 뭐 만약에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팔 수 있으려면 요 작가랑 딜러는 굉장한 소울메이트일 거예요. 에이전트로서. 그리고 요 손님이랑 요 딜러도 굉장한 소울메이트일 거예요. 사주는 입장에서 그 사람을 믿고 실제로 그림 중에 1,000만 원짜리 이상은 보고 안 사거든요. 다 전화로 팔려요. 준비해 주세요. 아까 그 900만 원짜리 1,200만 원 갖고 온 거죠. 전화예요. 데미안호스트는 왜 1번으로 파는 거예요? 데미안호스트 1번은 안 팔죠. 데미안호스트가 처음에 화이트 큐브든 자기가 판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중에 되면 작가든 딜러든 손님이든 미술 시장을 미친 듯이 움직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컬렉터도 작가인지 딜러인지 구분이 안 가요. 작가여도 딜러인지 컬렉터인지 구분이 안 가요. 예를 들어 제가 팔아본 것 중에 좀 황당했던 거는 작품의 제목도 팔린 적 있거든요. 제목만? 제목만 팔렸어요. 작품을 안 사고 맞아. 제목만 팔렸어요. 제목만. 이완성이라? 예? 이완성. 아니면 프랜차이즈 매장에 자기네 이 제목을 꼭 쓰고 싶다. 예. 그래서 그것만 팔렸어요. 예. 그런 것도 팔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사고 이런 거는 되게 능수능란해요.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제 컬렉팅도 사실 단계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이 주제가 넘어가는데 컬렉팅이 가장 초보적인 단계는 이제 컬렉터라고 이제 좀 말할 수 없는데 이제 어떤 게 만들어지면 이제 숫자적으로 말하면 그림 사는 사람의 90%의 숫자는 어떤 사람들이면 집을 이사한 거예요. 근데 빈벽이네. 남들 뭐 분양받았는데 그래서 해바라기라도 걸까? 아니면은 나는 신진 작가 거라도 걸까? 아니면 뭐 풍경화라도 걸까? 요게 90%가 있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가 9% 정도가 요분들은 좀 달라요. 갤러리도 자주 가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도 그렇고 그래서 조각을 산다거나 설치를 산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9%다 1% 99, 1, 0.1. 요 0.1은 어떻게 보면 구분이 안 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술 시장에서 너무 훤히 깨고 있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지 오히려 저한테 뭐 이쪽에 가면 누구 만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좀 팔아보면 어때?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반대로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요렇게 됐거든요. 근데 요게 그 매출 그러니까 거래량으로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99, 1, 0.1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매출 규모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0.1? 네 맞아요. 0.1, 와. 0.1, 1, 99 이렇게 만들어져요. 네. 반대로 시장이.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러면 요 사람들을 저희는 딜러 입장에서 잡아야 되잖아요. 작가 입장이나 딜러 입장에서. 근데 아니면 최소한 여기라도 여기는 이익이 안 나거든요. 손해만 나요. 이제 웃긴 얘기인데 이제 모 갤러리에서는 오프닝 때 샴페인 값만 뭐 300만 원, 400만 원씩 나가는데 그날 첫날 아무도 안 와서 그러니까 사람은 많이 왔는데 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는 손해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실제로는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두근두근해져요. 내가 그만한 일을 과연 했는가? 뭐 이런 생각 막 들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요 얘기를 이제 참고로 왜 드렸냐면 사실 컬렉터는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이게 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 같은 이런 데서 이렇게 성장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요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되는 데는 여기는 2단계에서는 주는 정보를 받는데 되게 재밌어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주는 정보가 내가 그리고 예측 가능한 거를 사는 단계예요. 나는 풍경화를 살 거야. 그러면 최대한 그 비슷한 걸 사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단계냐면 예측 밖에 있는 것들을 사요. 나랑 다른 거. 그래서 뭐 갑자기 설치 작업을 산다거나 갑자기 어두운 그림을 사보기도 한다던가 갑자기 또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죠. 요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요 그림을 사거나 안 사거나 아니면 요 그림을 뭐 할 때 나의 어떤 나의 가치를 증명시키려고 하거든요. 오히려 사는 데에서도 내 가치를 증명시키거나 내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한다거나 이래서 여기에서는 뭐 아까 같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이 작가한테 작업실을 지원하기도 하고 집을 지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을 쓰죠. 상황들이 바뀌죠. 재밌죠. 아무튼 그래서 가격은 우선 여기 좀 셌는데 가격은 우선 이렇게 정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호수로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호수로 정해진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못 팔아봤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갤러리들이. 어떻게 정해야 돼요?
예, 그리고 사실 교수님 중에 호수를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교수님도 못 파는 사람 많아요. 예, 예, 못 파는 사람 진짜 많아요. 안 팔려요 잘. 왜냐면 그렇게 잘 팔리는 교수님들이 많지 않아요 의외로. 그럼 작가들 중에 파는 작가는 몇 프로 정도 돼요? 파는 작가가 몇 프로인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작업이 좋다고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파는 걸 아는 거랑, 그러니까 파는 걸 좀 경험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발달한 작가들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뿐인 것 같고요. 그건 작업이랑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파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파는 사람의 수준이 떨어져요. 이게 약간 무규칙 격투기 같거든요. 딜러가 별로 없다는. 별로 없어요. 다 임대사업자 같은 마인드로 그냥 뭐 빨리빨리 뭐 대관료나 받지 뭐 이런 경우도 많고, 아니면 뭐 그러니까 사실 작가가 오늘 한 1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그 작가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진짜 많거든요. 뭐 어디 페어 같은데, 예전에 한참 유행하던 건 페어 같은 데 데리고 가는데 외국에 이상한 페어, 뭐 한 진짜 조그마한 페어 데리고 가면서 출품료 내라고 그러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럴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쪽 업계에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떨어져요 수준이. 그 그림을 파는 수준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무규칙 격투기 같이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건데, 팔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때로는 팔기 위해서 여러 상상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필요한데, 그리고 근본적으로 아까 첫 질문에 예술이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사실은 그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딜러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방향성을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작가가 그 딜러를 베팅하느냐 안 베팅하느냐는 거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예술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얼버무리고 그냥 간다던가, 그냥 전공자, 그냥 작업 전공자였다가 딜러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잘 못해요. 왜냐면 나도 이거 그릴 수 있는데,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판단 안에서 자꾸 가치를 매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어떤 뭐라 그러지? 그림 뭐 이렇게 거래가 잘 된다거나 이런 게 없고, 그냥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결과적으로 딜러가 잘 없는 게 문제예요 사실.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네? 딜러. 네, 여기 있잖아요. 처음 만드는 거. 그렇죠. 사실 진짜 웃긴 건, 저도 딜러였는데 미술 관계자 한 1000명 만난 거 같거든요. 17년 동안. 그 중에 딜러라고 할 수 있는 사람 20명도 안 돼요. 네. 그럼 왜 이렇게 아티스트들은 딜러를 만들 기회가 없죠? 딜러들은 아티스트 네. 많이 알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궁금하시니까 제가 아무튼 작가분이 많으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좀 답을 좀 드릴게요. 이거 약간 좀 다른 답이긴 한데, 작가가 딜러를 만날 기회는 사실 잘 없어요. 왜 없냐? 딜러가 별로 아쉽지 않거든요. 작가가 많고 뭐 여기서 뭐 작가를 찾을 거라 이런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작가도 딜러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딜러는 이렇게 표현을 좀 그냥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기 좋게, 작가 입장에서. 어느 날 보니 저도 만들어졌더라고요. 나는 내가 혼자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이렇게 열심히 단련했던 15년 된 작가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1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갤러리 카페에서 자기가 전시해서, 이제 유명한 작가가 아니었으니까 당시에는 뭐 갤러리 뭐 카페 같은 데서 전시해가지고 외삼촌한테 굳이 파는데, 다 팔아놓고 나한테 연락을 해서 외삼촌한테 돈 받아달라고 한다던가, 굳이 뭐 이렇게 보증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시킨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예술가는 딜러 한 명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5명 정도 있으면 돼요. 3명에서 5명 정도 있으면 성공합니다. 왜냐면 가치가 성공합니다. 그러면 네네. 궁금한 게, 딜러가 매력적으로 보는 작가가 어떤 작가이고, 딜러가 선호하는 작가가 어떤 작가인지 보고 싶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좀 작가가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딜러가 좀 만나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요. 네. 이게 뭐 컬렉팅 수업인데 재밌네요. 아무튼 사실 뭐 상관없어요. 근데 아무튼 근데 그 우선은 그러니까
딜러마다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술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게 정말 달라요. 각자마다 다 달라요. 아마 어제 만났던 유드랭님하고 저도 다르거든요. 십몇 년 동안 서로 알았어도 예술에 대해서 되게 달라요. 그분은 예술은 약간 날 것이다. 예술은 되게 그 동시대성을 반영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고 저는 약간 좀 달라요. 약간 예술은 뭐 되게 저는 약간 그분에 비하면 일상적이어야 되고 예술은 약간 저는 솔직해야 된다. 잠깐 솔직하면 된다. 저는 천재는 없다 주고 그분 천재는 있다.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우선은 그래도 나에게 맞는 딜러를 선택하는 거는 사실 그 딜러의 방향성을 봐야 돼요. 이 갤러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서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건 작가가 딜러를 어필하는 방법은 그 방향성을 보는 것에 끝나지 않고 제일 감사한 건 전시장에 아무도 안 오거든요. 와서 인사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제 사실 누구한테요? 그냥 딜러한테 인사하면 돼요. 전시 재밌게 누군지 모르는데. 뭐 갤러리 가면 있겠잖아요. 갤러리에도 뭐 갤러리스트도 딜러 되니까 뭐 작품 파니까 뭐 잘 봤어요. 아니면 평소에 관심 있다 이렇게 찍어놨다 이러면 거기 가서 그 행사에 적극 참여하세요. 그리고 참여하면 의심하거든요. 저 사람이 혹시 작업한다는데 나한테 관심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의심하거든요. 처음에 그러면 의심을 뭉개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이건 저희 작가들한테만 이렇게 알려드린 건데 팁을 말하면 사세요. 그 자리에서 가장 저렴한 거든 그러니까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사시면 사는 순간 입장이 완전 바뀌어요. 완전 수평적이 되거든요. 지금 컬렉터분한테 하는 얘기. 아니요. 작가한테 내가 마음에 드는 갤러리가 있고 내가 마음에 그 갤러리랑 한번 호흡하고 싶어요. 이러면 저는 사라고 그래요. 작가한테도. 그래서 그러면 갤러리에 다른 작품 네. 마음에 드는 걸 사라고요? 네네 그 갤러리. 그래서 그 갤러리를 믿고 사시면 돼요. 그러면 그 갤러리는 갑자기 작가인데 왜 사지? 이 순간에 가면서 뭔가 이게 완전히 수평적이 돼요. 그러면 한 6개월 지나고 있으면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작가들이 잘 되는 이유지. 사면은 네. 직접적으로 네. 얘기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제 팁이에요. 제 팁인데 제 노하우이자 해보려고. 왜냐면 저도 역공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팔다가 갑자기 이제 작가님이 누구 소개로 이렇게 그냥 그래 그 동양학과 맞아 그 작가님이시구나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되게 그냥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러면 이제 그게 한 10번 쌓이면 나중에 누구 이제 빵꾸나거나 아니면 뭐 그룹전 이런 페어 같은 데 있을 때 그때 뭐 연락해서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작가가 저 이거 좀 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바뀌어요. 도대체 무슨 작업을 하길래 그림을 산댔지? 네 바뀌어요 사람이. 이게 사서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존중받은 게 바뀐 거야 태도가요. 근데 딜러를 존중하는 마음이 존중이 든 거, 그러니까 존중받았다고 생각한 거죠. 네. 딜러를 존중함을 느낀 거잖아요, 딜러가. 느낀 거죠. 나 존중당했어. 누구 그렇죠. 나 똑같죠. 작가랑 똑같아요. 나 존중당했어. 내가 하는 방식에 이 작가가 동의한 거야. 너무 감사하죠. 근데 10만 원짜리 하고. 그 작품을 산 가격이 네. 어느 정도 있어야지. 상관없어요. 가격은 1,000만 원짜리 파나 10만 원짜리 파나 똑같아요. 왠지 아세요?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는 게 전 좋아요. 이렇게 아까 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작품을 10만 원짜리 산 사람이 다음번에 마음에 들고 이렇게 피드백이 좋고 이러면 30만 원짜리 사고요. 30만 원짜리 산 사람이 100만 원짜리 사고 100만 원짜리 산 사람이 100만 원짜리 3개 사고 100만 원짜리 3개 산 사람이 500만 원짜리 사고 500만 원짜리 사면 1000만 원짜리 사거든요. 같은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하나 팔면 나는 손해보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거기에 재반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쓱 웃습니다. 곧 머지않아 1,000만 원짜리라는 거 알기 때문에. 좀 같은 작품 얘기. 같은 작품이 아니라 같은 사람의 파이가 그렇게 움직여져요 컬렉팅이. 요게 불과 한 2, 3년이면 만들어져요. 계속 성장하죠. 신호죠. 그러면 작가는
1번 A와 C 이런 걸 통해서라도 작품을 많이 파는 것보다 네. 많이 그려놓고 그냥 마음에 드는 갤러리 딜러분을 찾아가서 그림을 한 점 사고 그게 제일 낫겠네요. 근데 괜히- 너무 보여요 그러면. 아 그래요? 네. 근데 어차피 그 네. 작가면 파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사실 아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당연하죠. 사실은 작가가 직거래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도움되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작가는요. 웬만하면 안 파는 게 낫다. 안 파는 게 낫다기보다는 뭐 급하면 팔아야죠. 뭐 저거라도 해야죠. 근데 뭐 어차피 뭐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가치를 높이는 수단은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저렇게라도 된다면 누군가가 저렇게라도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 사실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작가분들은 친척들이 한번 사주려 와도 저를 불러요. 거래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요. 보증 그렇죠. 보증이죠. 제가 건드렸으니까 이제 책임져야 되는 거죠. 저도. 그럼 전 서류만 쓰거든요. 그럼 그렇게 전화 오면 존중받은 느낌 나고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 또 나 챙겼네 이러면 나도 챙겨야죠. 전화 걸어도 돼요? 뭐라고? 제가 전화 걸어도 돼요? 안 돼요. 저는 바빠요. 왜냐면 죄송해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 일을 한 지가 오래돼서 저희 작가한테도 잘 못하는데 남의 작가를 이렇게 남의 작가는 없고 좀 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주변 갤러리를 소개시켜드려요. 이분하고 좀 잘 맞겠다. 좀 그런 같이 하는 작가분이 총 몇 분 정도? 한 20분 정도 돼요. 근데 많아요 그것도. 20분도 많은 거예요. 네 많아요. 네. 근데 그 작가님들이 네. 같이 하시는 작가님들이 네. 어느 정도 그 잘하시는 분만 이렇게 컨택하시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천재는 없다고. 아, 천재는 없어요. 근데 천재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작가분들도 지금은 되게 다 잘 나가거든요. 정말 다 뭐 저도 깜짝 놀래요. 딴 데 가서는 뭐 이렇게 갑질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저도 막 깜짝 놀랐는데, 예, 갑질하고 싶어요. 예, 갑질해요. 막 갑질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제 이게 바뀌었구나 이런 느낌 많이 났는데 원래 그랬던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 솔직한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가치에서 사실은 제일 비싼 부분이 작가다움이 비싸요. 테크닉 별로 안 비싸요. 여기 그림 못 그리시는 분도 뭐 있으시면 뭐 안도하셔도 돼요. 테크닉 안 비싸고 크기 안 비싸고 아이디어 안 비싸요. 그리고 프로필 별로 안 비싸요. 프로필은 심사할 때만 필요해요. 심사할 때. 그 비싼 건 뭐냐? 좀 더 비싼 거는 이야기 이게 비싸고요. 제일 비싼 거는 그 사람 이름이 비싸요. 이름이 비싸는 건 뭐냐면 그 사람 다운 게 비싸요. 같은 해바라기를 그렸어도 그거의 해바라기 이 사람의 해바라기 이 사람의 해바라기 생각나네. 이 사람 닮네. 진부한 소재여도 그 사람 다음에 그 자리에서 나오면 그게 비싸요. 그러니까 이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싼데 결과적으로 천재는 없는데 작가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어제 설명드렸듯이 작가 돈 못 벌어서가 약점이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점은 사실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혼자 하는 직업이라서 근본적으로 누가 이 작업에 대해서 뭔가 얘기해 줄 수 없어. 내 거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딜러는 그 작가랑 대부분 이제 아까 제가 20분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솔직하게 한 18분 정도는 저랑 소울메이트 정도 되는 거거든요. 두 분은 아직 같이 소울메이트를 형성하고 있는 중. 잠시만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질문 받을게요. 그래서 그 작가가 외롭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외로움이 이렇게 피드백을 온전히 딜러가 잘 주고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이 작가가 더 작가다워져요. 만약에 예를 들어 사례를 좀 설명해 줄게요. 도자기 하던 작가가 갑자기 사진을 찍는다고 그래요. 나 오늘 갑자기 사진을 한번 연습해서 찍어보고 사진을 전시하고 싶어요. 근데 어설프죠 당연히. 사진을 갑자기 했던 것도 아닌데 도자기 하던 작가가 갑자기.
근데 이게 괜찮네요. 같이 해보세요. 같이 뭐 어떤 기회를 좀 만들어볼까요? 뭐 전시회는 이번에 이 새로운 시리즈로 한번 내볼까요? 뭐 이런 얘기를 같이 해요. 딜러랑 같이 막 얘기하다가 3년 정도 지나면 그 사진에서 도자기 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 그게 이 사람 다운 게 나온 거예요. 그럼 그게 비싼 거예요. 피는 다 나갔는데. 예. 근데 그런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까 혼자 만드는 사람하고 천재는 없지만 사실은 시너지를 주는 관계가 그 소울메이트라고 표현한다면 그런 거에 나온다면 이 사람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알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알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되게 잘 되는 작가가 돼요. 약간 천재처럼 보이는 실제 천재는 아닌데 근데 대부분 혼자서 고민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내가 솔직한 걸 해도 누가 옆에서 보고 아 이거 누구 거랑 비슷하네 뭐 이런 걸 한번 하면 이렇게 딱 상처받고 아니면 뭐 누가 이거 나도 그럴 수 있겠다 뭐 진짜 모르는 사람이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이러고 그러면 또 상처받고 이게 그 얘기 아닌데 이게 그러면 생각보다 나 혼자 이걸 피드백해서 나가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작가들끼리 서로 모여 있어도 사실은 그 부분에서 어려워요. 작가들은 전시회 작가들 제일 먼저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아는 사람 찾기. 아니요, 아는 사람 찾기도 하는데 사실 전시회 작가들은 이거 액자 뭘로 했어? 맞춰봐 옆에. 그리고 관심 없어요. 생각보다 그 사람은 잘 알아도 관심 없어요. 의외로 서로 이렇게 불문율이죠. 너는 내 거 건들지 말고 나도 네 거 안 건들 테니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리고 아티스트 회의는 각자인데 사실 누가 갑자기 소돔에 팔렸대 이러면 너무 질투가 나서 말은 안 그런데 다 뭔가 삐딱해 서로. 뭐 이래. 근데 사실은 모르거든요. 다 서로 각자의 속도에 각자에 맞게 다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약간 좀 있거든요. 그런 약간 작가의 리스크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땐 사실은 저는 천재는 없는데 결국 작품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쪽에서는 사실 이렇게 좀 뭔가 피드백을 온전히 좀 입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쪽이 그래서 솔직한 작업을 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 딜러를 처음 봐서 너무 궁금한 잠시만요. 저 먼저 질문 아까 해주신 네. 아까 작가 다움에 대해서 좀 네. 궁금해서요. 네. 그 딜러님은 보시면 네. 그림으로 작가 다움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봐야 작가 다움을 느끼시나요? 그 사람 만나봐야 되고요. 되게 오랫동안 만나봐야 돼요. 그래서 잘 못 사요. 근데 약간 이제 작품도 사다 보고 막 하다 보니까 작가 다움이 잘 안 보이는 작가는 보여요. 네, 의외로 요거는 뭔가 이분은 약간 좀 자존감이 약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뭔가 어떤 뭐 예를 들어 작업에서 소재가 되게 뭔가 좀 과장됐거나 이런 것들은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다 맞는 건 아니고 실제로 만나서 바뀌는 경우 진짜 많아요. 최근에도 이제 이 사람 별로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런 이 공대 과학 쪽을 나와서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작업을 했는지. 그런 분도 계세요. 자주 만나서. 그럼 딜러분은 결국은 갤러리는 우선 갖고 있어야지 딜러로 시작할 수 아니요, 갤러리 없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지금 없어요, 갤러리가. 회사에서 하는 갤러리가 하나 있는데 저는 에이전트로 바뀌었어요. 딜러를 어떻게 만나요? 딜러 처음은 갤러리스트로 보통 시작하시나요? 아니요, 갤러리 없이 시작한 사람도 많아요. 갤러리 없는데 진짜 잘하는 딜러도 많아요. 그럼 딜러를 지금 세 명에서 5명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 너무 감이 안 와요. 제가 말씀드린 건 우선은 그 만드신다는 관점이 사실 중요한 것 같고요. 누가 나를 온전히 보고 있는가가 사실 세상은 되게 좁아요. 그럼 저한테 관심 있는 사람을 딜러로 만들어라? 네, 우선은 그리고 사실 이게 되게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내가 관심 있는 갤러리나 이런 데도 좀 찾아보시고 그 방향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무조건 공간만 보시지 말고. 공간은 작가를 되게 소모시키는 용도예요. 사실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신현장입니다. 그래서 청담동에 멋진 뭐 이런 갤러리 공간 있다 이러면 사실 그런 갤러리 속 좋은 딜러가 별로 없어요. 의외로 좋은 손님도 없고 그래서 작가 컨텐츠를 맡기 위해 그렇게 꾸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린 건 딜러를 만드는 것도
만든다는 관점도 중요하고 사실은 이제 공연에서 연극하는 사람들이 흥행을 예측하거나 뭐 이럴 때 근본적으로 뭐 그런데요 선배들이 막 뭐라고 하면서 아니 앞에 있는 사람도 감동 못 시키는데 뭐 네가 뭐 100만 하겠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비슷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작품도 사실은 온전히 내가 내 거 같은 내거 같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솔직하게 할 수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보이고 저도 그렇게 만들어졌고 사실은 제가 아까 대학로 인사동막 다니면서 어릴 때 그림 살려고 할 때 다 문점박들 아니고 다 이렇게 뭔가 저한테 맞는 공간 같은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딱 한 군데에서 전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작가가 저한테 종이컵으로 현미 녹차를 주면서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씩 작품을 막 설명했는데 너무 아니 나중에 보니까 작가래요. 전 작가를 처음 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야 대단하다 이러다가 가려고 하는데 뒤에 그 갤러리가 뒷뜰이 있었거든요. 뒷뜰에 작가 오래요. 와서 이렇게 막 다시 또 차를 주면서 어떤 작품 좋아하냐 물어보고 그 작품은 뭐 어떤 재료 어떤 걸 만들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작가님이 아니 이렇게 작품 좋아하면 제가 전시 너무 아까워요 전시를 끝나면 못 보는 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작업실로 놀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작업실 판타지가 있잖아요. 그 판타지가 있습니다. 그게 원래. 네? 작업실 제가 대학생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작업실 이러다가 제가 광고회사 다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광고회사 다니고 힘들고 지치고 이럴 때 근데 진짜 놀러 갔어요 작업실에. 놀러 가가지고 뭐 새로운 작품 이렇게 하는 거 보여주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가의 작품이 전시될 때는 되게 평면적으로 전시가 돼서 되게 안타까워했거든요. 그 중간 과정들을 계속 봤을 때 느꼈던 그 감동이 잘 전달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텍스트로만 된다 보니까 되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진한 감동을 받고서 아 나는 그림을 계속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딜러와 큐레이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죄송해요. 이번 질문 먼저 갖고 그럼 바로 할게요. 같이 협력을 많이 하시나요? 어제 그분들 협력하자는데 서로 같이 우선. 네, 근데 딜러와 큐레이터는 엄연히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큐레이터는 창조적이고 딜러는 딜러는 속세에 찌들었죠. 네. 큐레이터는 약간 작가주의 네. 이제 말씀하신 게 맞아요. 큐레이터는 이게 잘 안 좋아지네요. 이거 제가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 학예사거든요. 기획자예요. 딜러는 상인이에요. 상인, 판매자, 중개자.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제가 전적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전시장을 표현해도 학예사는 전시의 상태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돼요. 감동을 줄 수 있는 만한 상태를. 딜러는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많이 팔까를 생각해요. 네, 그러면 메인되는 작품을 아씨 저것 때문에 딴 거 못 팔겠는데? 이렇게 생각된다면 그걸 치우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작품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액자에서 빼기도 해요. 그 작품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전시하는 스타일을 좀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노하우까지. 제가 이거 자, 안 보이니까 파란색으로 할게요. 네. 전시장이에요, 전시장.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파란색. 전시장인데 여기 보면 문이 있거든요, 이렇게. 문이 있으면 저랑 작가는 제일 먼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테이블을 어디다 놓을까요를 말해요. 그림을 뒷편이 아니라 테이블을 어디다 놓을까요 얘기해요. 그럼 테이블을 제일 가운데다 놔요. 이렇게 큰 테이블 있거든요, 아주 큰 테이블. 그래서 8자리를 배치해놓죠. 그 다음 이 벽이 사실 메인 벽이거든요. 온전히 메인 벽. 그럼 메인 벽에 큰 그림은 피해야 돼요, 무조건. 둘이서 되게 애를 쓰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 앉고 전시 때 작가는 여기 앉아요. 손님은 여기 앉히고. 그러면 느끼셨나요? 제일 많이 팔리는 벽이 뭔지 알아요? 이 뒷벽이에요, 제 뒷벽. 네. 그러면 이 뒷벽에 뭘 놓을까를 되게 신중하게 결정하거든요. 그러고 그림은 어떻게 배치하느냐?
올리시면 안 돼요. 네, 저만 보려고요. 저만 봐야죠. 네, 노하우라. 네. 우리 이거 너무 안 되는데. 네. 그림은 사실 배치할 때는 염두하는 건 체류 시간이에요. 체류 시간. 네, 이 손님이 얼마나 길게 있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럼 보통은 작가의 시간 순으로 놔두기도 해요. 작업을. 그래서 과거의 작업을 조금 보여주기도 하고 현재 작업 보여주고 미래의 작업 뭐 할 건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네. 그러면 입체적으로 좀 보일 거잖아요. 그리고 위에는 포트폴리오가 몇 개 놔둬요. 옛날 과거 전시라든가 뭐 이런 것도 놔둬주고 차, 뭐 먹을 수 있는 거 다과 뭐 이런 거 놔둬요. 그럼 손님이 내려와요. 쿵쿵쿵쿵쿵 이렇게 내려와요. 뭐 순천만을 그리는 작가다. 뭐 이러면 이제 손님이 내려오면 작가는 제일 먼저 우리 다 짜는 거거든요. 이거 손님을 저랑 제가 손님을 맞이해서 작가를 소개시켜줘요. 그러면 이 손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품 설명을 작가한테 듣게 되죠. 자기 뭐 여기 뭐다. 근데 갑자기 얘기해요. 아 저도 예전에 순천만 한번 가봤었는데 아 뭐 갈 데가 멋있더라고요. 아니면 뭐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해요. 뭐 바다 거기에 뭐 동해저 뭐 아니면 뭐 이런 얘기 아무 얘기 막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듣고 들어가요. 그러면 마지막에 저는 그 사이에 다과랑 차를 준비해서 이 손님한테 줘요. 안 쳐요. 길게 안 쳐야 되니까. 그럼 또 다른 손님 올 거 아니에요. 제 단골도 올 거고 다른 뭐 작가도 올 수도 있고 뭐 오잖아요. 안 쳐요. 서로 모르는 사이. 근데 작가가 솔직하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깠잖아요. 깠다는 표현은 뭐냐면 비밀 이야기를 왜 친구에게 하면 다른 친구도 나도 비밀 이야기 마치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 받잖아요. 뭘 해도 얘기해. 여기서 갑자기. 그러면 이제 둘이서 아 그렇죠 하고 막 존중 막 해줘요. 당연히 존중이 되지. 예술에 있어서 뭐 정답이 없으니까 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요 손님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전시가 좋았다고 느껴요. 본인이 잘 몰랐는데. 근데 이게 10번 되면 그림이 팔려요. 10만 원짜리. 앵간한 강심장 아니면 10번 되면 사거든요. 그리고 10번 되면 안 사면 가치 없는 거예요. 평생 안 살 사람. 대부분은 사요. 한 7번 정도부터 사기 시작해.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7번 이런 걸 방문을 하면 네네네 사게 돼요. 모르는 사람도. 왜냐면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단골도 온다고 그랬잖아요. 손님들이 와서 저희 손님들 와서 그냥 사요. 편하게. 사본 사람은 쉽거든요. 그림상에 얘기 듣고 쉽거든요. 그러면 사는 분위기가 되면 이 사람은 처음 온 사람인데 어떡하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고민들 막 되죠. 근데 이게 2번, 3번 되다 보면 뭐 7번까지 안 가도 사요. 쉽게. 아주 쉽게. 그래서 저희는 전시하면 3분의 1은 무조건 팔리거든요. 최소. 그럼 그게 네. 잘 팔리고 네. 인기 있는 작가가 아니더라도 네. 일단 그 대표님 만들 수 있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에 대한 가치가 생각보다 높다. 작가보다. 어떤 부분에서. 네네. 저는 사실 이제 작가 입장 아니니까 네네. 좀그 작가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좀 속물적인 생각으로 네네. 여기에서 작품을 실제로 팔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하나 건져서 한 내년에 10만 원 좀 붙여서 팔 수 있는 걸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사실 왔거든요. 네, 그럼 소탐 대실이죠. 그러니까 뭔가 초보 컬렉터가 되어볼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 네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좀 네. 그 아까는 작가와 딜러 사이를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네. 딜러와 컬렉터의 사이도 조금만 더 그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네. 예. 우선 사실은 그 전시장의 의미가 뭐냐면 사실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아까 결국 나를 찾아가는 도구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전시장이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신기하게 갤러리 안에서 결혼 많이 했고요. 취직 많이 됐어요. 대학생이 와서 그림 사고 있는데 갑자기 아니 저 젊은 사람은 뭔데 그림을 사지? 이렇게 저도 물어봐요. 아니 지금 뭐 알바하고 뭐 이렇게 사요. 그러면 아니 그럼 우리 지금 회사에 뭐 좀 뭐가 필요한데 하려나?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컬렉터 아무 없이. 결혼하셨어요?
컬렉터랑 결혼하셨어요? 저요? 아니 저는 컬렉터랑 결혼한 건가? 그림 산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갑자기 혼란스럽네요. 예. 예. 근데 결혼 많이 됐어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됐고 따라온 사람 많이 됐는데. 딜러와 컬렉터가요? 아니요, 컬렉터끼리. 어. 예, 많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생기는데, 그리고 약간 젊은 친구들 중에는 가끔 가다가 용돈 어렵게 모아서 그림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갤러리에서. 근데 그 갤러리마다 그러니까 다 무시하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을. 대학생 이런 분들 무시해요. 왜냐면 뭐 돈도 없는데 뭐 기껏해야 굿즈나 뭐 이런 거 살라나 뭐 이런 생각하고 이러는데, 실제로는 그분들이 10년 지나도 대학생이 아니잖아요. 진짜 무섭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예를 들면 사회 초년생이었던 되게 어렵게 그림 샀던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10대에서 그림 제일 많이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돼 있어요. 예. 코롱 그룹의 회장님 비서실이거든요. 그래서 회장님 그림들을 다 사요. K 뮤지엄 이런 거 다 그분이 하는 거거든요. 그분은 그냥 코롱 회사에 글 쓰는 걸로 들어갔는데, 이분이 그림 사는 걸 보고서 회장님이 나도 컬렉션, 너도 그림 사니? 이렇게 돼가지고 얘기가 돼서 그림 비서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뮤지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네, 정말 비서가 그림 산다는 사실을 회장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연설 비서관이니까 첨언 했겠죠. 아 이거 누구 그림 거 같지 않아요? 뭐 이렇게 되겠죠. 다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을 컬렉션 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데 얘기해 보면 뭔가 있다, 티가 나요. 극도로 존중한다거나 잘 듣는다던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자신 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남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아까 같이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제가 이런 이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컬렉션에서 그냥 단순히 그림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림을 삼으로 사실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저도 이제 할머니의 관계 만들어진 것처럼 이게 딜러만의 특권이 아니에요. 컬렉터도 똑같이 일어나요. 네, 모든 과정들이. 근데 지금 당장 어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그림을 컬렉션하는 거는 이제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은 나중이고 돈 필요 없어요. 사실은 시간이 훨씬 필요하거든요. 네,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누구보다 이렇게 긴 시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관계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훨씬 유리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고로 그러니까 허브 앤 도로시인가? 허브 앤 도로시 혹시 아세요? 컬렉터 중에? 잘 모르겠어요. 보겔 뭐 이런 사람, 보겔 부부라고도 나오고 허브 앤 도로시라고 나오는데, 남편은 우체부고요. 아내분은 도서관 사서예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 살아요. 11평짜리. 근데 그림을 몇 점이나 모았냐면 5,000점을 모았어요. 네. 그리고 그 5,000점이 다 내셔널 갤러리에 수집될 만큼 내셔널 갤러리에 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소더비나 크리스티가 팔려고 엄청 일했었는데 결국은 고사시켜요. 못 팔게 만들어요. 그 그림들이 뭐 크리스토 그림이라든가 크리스토의 설치 작품들이라든가 뭐 챔벌레인, 미니멀 아티스트 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돈이 사실 사회의 서민층인데 그림을 어떻게 5,000점 모았냐? 뭐 이런 얘기들 나와요. 어떻게 모았는지 아세요? 네, 정확해요. 한 사람 월급으로 생활하고 한 사람 월급으로 생활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림이 집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를 구했고요. 세 번째는 내가 살 수 있는 형태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크리스토 그림이나 이런 뭐 작품이나 대지미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지미술의 끈 요만큼 잘라와가지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한다던가, 네, 실제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아니면 뭐 드로잉 기획 있잖아요. 뭐 에스키스, 아니면 뭐 설계도 이런 거, 그런 걸 사온다던가, 실제로 작업을 사는 거에서 능한 거예요. 굉장히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근데 나중에는 이게 소더비나 크리스에서 하도 팔라고 그러고 막 이랬을 때 결국은 자신의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 내셔널 갤러리에 기부하거든요. 50개 주에. 그 기부한 건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소더비의 크리스에 1조 원에 팔았다면
그 명예는 없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근데 명예까지 가져갔잖아. 뭐, 예. 사실 되게 잘해요, 경지적으로. 사실 컬렉팅 하는 사람들이. 일주에 팔 그림이 뭐였어요? 아, 기부한 5,000점이 1조 원어치 됐어요. 가격 가치가. 예. 5,000점에. 그리고 이분들은 유명하지 않을 때 샀어요. 예. 지금 왜냐면 아까 같이 갤러리 다니면서 즐긴 거예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즐기다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아트페어처럼 즐기고 뭐 이런 상황에서 작가님도 만나고 이러니까 괜찮냐고 산 거예요. 되게 꾸준히. 네, 그걸 뭐 바라지도 않고. 근데 샀는데 결국 쌓이고 그거. 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집에 가보면 침대 밑에 이렇게 막 그냥 종이처럼 쌓여 있어요. 쫙. 네. 그리고 막 이렇게 못으로 뭐 이렇게 뭐 끈 하나 박혀 있는데 뭐 이건 뭐죠? 이러면 이거 크리스토의 작품이야. 그리고 뭐 어항 옆에 뭐 이렇게 뭐 쇠 이렇게 구겨져 있어가지고 뭐 이건 뭐예요? 뭐 챔벌레인의 작품이야. 뭐 소비작이야. 뭐 이런. 그럼 작가 출신이 딜러가 되는데 그 딜러가 다시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작가 출신 딜러 못 돼요. 네. 왜냐면 내 머리 쓰는 게 달라요. 네. 뭐가 다르냐면 그러니까 작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예를 들면 작가의 가장 중요한 미덕은 솔직함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벌거벗겨지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솔직함이고 그러면 딜러의 가장 큰 미덕은 뭔지 아세요? 뭘 해야지 딜러를 잘하는 줄 아세요? 철판? 아니요. 철판? 제가 철판 맞나요? 저 내성초대? 작가 띄워줘요. 아니요. 딜러의 가장 큰 미덕은 사실 포용이에요. 포용. 그리고 편견이 없어야 돼요. 그 작가를 끝까지 저도 의심해요. 이 작가 이게 페이크인가? 뭐 아니면 뭐 이걸 이런 거 아니면 이게 정말 미친 척 하는 것일까? 아니면 본질인가?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거냐? 근데 그러니까 저도 편견이 없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편견이 계속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작가는 그 편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화 작품이랑 같은 시리즈에 연필로 그린 게 있다면 유화 작품이 더 소재가 비싸니까 비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연필이 더 비쌀 수도 있거든요. 그 현장성이 만약에 있거나 아니면 아이디어나 뭐 이런 그걸 기반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어디에 가치 두냐에 따라 다른데 그런 포용력이 중요하고 컬렉터는 사실 용기가 필요해요. 네, 먼저 손을 잡을 용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럼 이제 이렇게 마무리 거의 지을 입장에서 죄송하지만 제가 다음에 또 와야겠네요. 또 와야 되겠다. 와야겠네. 이 기회로 그 예술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필요한가요? 그럼요. 왜요? 삶을 더 아름답게. 아름다워요? 예술이 있다고? 그냥 시궁창 같은데 예술이 있어서 좀 살만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건 작가 생각 아닐까? 전 작가입니다. 예. 예술이 왜 필요하냐면 제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이제 유럽에 출장 가거나 이러면 되게 놀랄 때가 유모차 끌고 막 클럽에 막 들어가더라고요. 문신하고 야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러고 있다가 근데 음악도 맨날 베를린 갔을 때 다 다른 거 틀고 어떤 데는 미니멀 음악 틀고 어떤 데는 클래식 틀고 어떤 데는 팝 틀고 막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 자기답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예술가는 사실 결국 이 자본주의에 제일 필요한 게 사실 예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계속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되게 뭔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을 때 저기서 누가 벌거벗은 사람이 깃발을 들면서 우리 여기서 노래 부르면서 산딸기 따먹고 갈 건데 갈 사람 이렇게 손을 드는 게 예술가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걸 덥석 잡아서 저거 괜찮겠는데? 하고 덥석 잡는 사람이 딜러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용기를 내서 난 좀 잡을까 말까 뭐 이런 사람이 저는 사실은 컬렉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술가 덕에 사실은 예술가 작업실에 가보면 집에 가보기도 하면 이러면 사실 왜 예술가 작업실이 재밌냐면 다 그 사람 같거든요. 저는 똑같은 작업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몇 개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의자, 그 플라스틱 의자, 포장마차 의자 있잖아요. 거기에 맨날 물감 넣어서 말리느라고 놀리는 거, 놓이는 거 이런 거라든가 뭐 이런 건 있어도 그러니까 다 그냥 각자 자기 색깔대로 다 살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만약에 행복의 어떤 지수를 따진다면 되게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사실은 예술이 그래서 더 이렇게 갈급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예술가가 사실 저는 되게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생각해요. 사실 17년 동안 하면서 내가 그림 팔면서 어쩔 때는 내가 숟가락 없는 것 같아서 뭔가 작가한테 소심하고 이랬던 적도 있었고 어떨 때는 내가 하는 일이 결국은 뭔가 메신저 같아서 사실 되게 좋구나 이렇게 느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이렇게 나는 예술 덕에 사실은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뭔가 서울에서 이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던 거는 이게 예술이라는 어떤 힘이 있는 것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 예. 저는 딴 거 했으면 굶어 죽었을 거예요. 예. 예? 아무튼 마지막 질문하고 이제 거의 끝날까요? 어떤? 예. 질문. 예. 시작 뭐 천천히 가면 되죠. 대표님은 네. 좋은 딜러이신가요?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좋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좋은 딜러냐 아니냐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사실 이제 좋은 딜러일라나 아닐라나 그거 잘 예, 잘 모르겠는데, 예, 그냥 그 작가님들이 저를 옆에 그냥 이렇게 껴줘서 저 너무 감사할 뿐이죠. 예, 가끔씩. 예. 작가는 20명 정도 아신다고 했는데 콜렉터는 몇 명 정도랑 일하세요? 예, 컬렉터는 몇 명 정도랑 일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 좀 이제 좀 심도 있는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거는 갤러리들하고 저희 이제 갤러리 만드는 딜러 수업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만든 갤러리도 많고 이런데 그 전 세계 아무리 유명한 갤러리여도 손님의 숫자는 9명이 넘지 않아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전화로 1,000만 원짜리 팔 수 있는 관계는 9명 이상 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랐거든요.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갔는데 이제 5천억씩 판대요 1년에. 그래서 그 유태인을 만나가지고 두둥 기대하면서 도대체 얘는 저는 나이 차도 얼마 안 나거든요. 얘는 어떤 기술로 이렇게 사람을 잘 파는가, 뭘 잘 파는가 이렇게 해서 만나봤더니 그림에 대해서 저보다 더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고졸이었거든요. 고졸에 양복 팔던 사람이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얘도 말하다 보니까 손님의 숫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나랑 뭐 별반 다르지 않네. 근데 한 명이 뭐 수상 부인, 뭐 한 명은 뭐 어디 누구, 사우디에 누구, 뭐 이러니까 되게 신기하다. 사람이 결국 많지 않구나. 그냥 나머지는 다 그냥 들러리구나. 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컬렉터가 있으면 9명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근데 물론 아는 사람은 훨씬 더 많고 그림을 좀 덜 좀 사는 사람도 좀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기회로 뭐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아까 이 컬렉터라고 말한 사람은 이분들한테 특별한 게 있어요. 9명이지만 뭔지 아세요? 소울메이트가 있어요. 예술을 매개로 한 아까 같은. 그래서 제가 조카 소개로 외삼촌한테 가서 외삼촌이 그림 필요하다는데 외삼촌한테 가서 그림을 뭐 이렇게 좀 소개시켜 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가지고 뭐 외삼촌한테 뭐 그래 이렇게 갔는데 호텔을 운영하시더라고요. 근데 호텔 운영하는데 그러면 보통 호텔을 운영하면 호텔은 그림 팔기 사실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버짓도 되게 작고 그리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림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 거 생각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되게 이렇게 좀 아니면 뭐 유명세를 따라간다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걔가 그 친구가 말했다면 그냥 뭐 그렇게 진행해 주시죠. 저희 버짓은 뭐 이 정도 있으니까 그냥 요거 안에서 다 아무거나 마음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래가 다.
되게 순식간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렇게 봤더니 그 외삼촌하고 조카가 그냥 외삼촌하고 조카가 아닌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한 멘토와 멘티 관계, 소울메이트였던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이분들한테도 소울메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소울메이트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는데 예술을 향유함으로 인해서 여러 소울메이트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네트워크든 일이든 시간과 자유든 이게 계속 쌓여서 겹겹이. 인맥. 예? 아까 네. 솔직함 그거 같아요. 솔직. 네, 약간 종교 같죠. 빨리 얼른 내려와서 금 사시면 이제 시작됩니다. 네, 이 시기가 사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 문턱을 탁 넘으면 되거든요. 네,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년에 그림 팔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소사이어티에 들어가면 뭐 생각하면 되세요. 그 소사이어티에 들어가려면 그 전화를 주는 컬렉터 9명이 그 딜러가 알고 있는 20명의 아티스트를 이렇게 소개시켜줘서 이게 성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만들어져요. 그 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관계가. 어제 이제 대담을 같이 했던 플레이스 막은 저랑 20년 지기거든요. 20년 동안 서로 근근히 버티며 살다가 지금은 플레이스 막은 또 엄청 잘 나가거든요. 사실 작가들이 지원금 싸들고 사실 대관하고 싶어하는 공간이어서 대관을 하려면 3년 기다려야 될걸요? 아마 제 생각에. 근데 그 쉽게 대관도 안 되고 이제 그런 거 하는데 사실 예전에 처음에 생각해보면 사실 플레이스 막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되게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고 다 이런데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도 사실 어쨌든 간에 그런 관계들이 계속 쌓아진 거예요. 작가랑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계들이. 거기는 상업 미술을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상업 미술을 하죠. 네. 딜러님이랑 어떤 식으로 관계를? 뭐 많이 해요, 많이. 저희가 아트페어 같은 거 할 때면 플레이스막 나와주세요 이러면 나오기도 하고 저희가 플레이스막 작가를 수급받아야 될 때 롯데 어디에 팔아야 된다, 기업에 팔아야 될 때 뭐 수급받아야 될 때 플레이스막으로 작가 뭐 2분 정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플레이스막으로 해서 넣기도 하고. 예. 많이 해요, 많이. 저도 거기서 전시했는데 뵌 적이 없어가지고 아쉬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저요? 아쉽네요. 예. 저도 바빠서. 아니.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다 있어서 그러니까 작가들만 이렇게 사실은 다 네트워크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딜러들끼리 물론 이렇게 갤러리들끼리 많이 안 친하긴 해요. 안 친한 데들이 많은데 근데 저희는 좀 약간 좀 많이 좀 친한 편이에요. 오래돼가지고 다들 친한 편이라 사실은 서로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같이 좀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생각보다 그래도 되게 복잡한 구조로 다 많이 이렇게 움직여져요. 의외로. 그래서 지구상에는 7단계만 거치면 다 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공감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되게 어렵고 막막하고 이럴 수도 있고 뭐 예술가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컬렉터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그 7단계 안에 거쳐진다는 건 사실 작가뿐만 아니라 사실 컬렉터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예술 소사이어티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실내 있는 어떤 채널로 소통하게 되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내가 어쨌든 같이 이번에는 우리 집에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에 막 적용시키기도 해요. 뭐 오이 박스 뭐 이런 데다 뭐 작품을 넣어볼까? 뭐 이러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뭔가 성장해요. 자신의 어떤 시야나 가치나 관점이나 이런 것들 막 성장하고 만들어지는데 이게 생각보다 지구상에는 7단계밖에 안 되니까 결국 나 자신에 대한 뭔가 어떤 일종의 브랜딩 같은 거는 사실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컬렉터한테. 오히려 작가 이후에도 작가 아니어도. 네. 그래서 컬렉션을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대학생은 10년 뒤도 대학생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 작가랑 같이 막 성장해요. 같이 막 복잡하게 이상하지 않게. 어느 순간만 딱 보면 되게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계속 좀 긴 텀으로 보고 이러면 그 맥락이 다 이렇게 와닿고 맞닿아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컬렉터가 딜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 작가는 잘 없는데 컬렉터가 딜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제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건 아니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네. 딜러와 컬렉터하고 다양한 네네. SK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오프닝식이잖아요. 전시회 때. 네네. 그런 데서 솔직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아는 사람도 없고. 네네. 이렇게 뭘 껄쭉껄쭉하다가 다시 안 들어야지 그러고 다시 안 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자리가 중요한 자리겠네요. 그렇죠? 거기서 뭐 명함도 줄 수 있고 작품 사면서 아까는 좀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근데 그런 데서 대체 어떤 이야기를 꺼내는 게 가장 저는 너무 많아요. 사실 예. 사실 오프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오프닝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모두에게 중요하지 않은데 오프닝을 왜 하는 걸까요? 오프닝은 사실 오프닝을 이제 제가 오프닝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똑같은 이유여서 오프닝이 뭐냐면 그 우리나라 갤러리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프닝을 한다는 건 사실 이제 급진적으로 얘기하면 그 작가 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오프닝 말고 작가가 오는 게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갤러리 전시 때. 왜냐면 우리 갤러리는 손님도 별로 없고 뭐도 없고 아마 전시하고 갤러리 가보시면 알겠지만 작가들 막 그렇게 환영하는 공간 잘 없잖아요. 다 자기들 일하고 있고 뭐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은 그럴 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닝을 해서 뭔가 갤러리도 뭐 작가의 손님도 해서 뭐 팔고 뭐 이러고 싶어하고 뭐 이래서 사실 오프닝 한다고도 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오프닝은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구조에서 손님을 맞이하려면 한 명씩 하면 오프닝 때 단체로 왔다가 다시는 안 오면 데미지가 되게 큰 거예요. 입장에서 한 명씩 와야 되는데 와야지 살 거 아니에요. 길게 설명하고. 근데 여기에 만약에 10명 이렇게 왔다 이러면 밀도가 되게 낮아요. 그 전달력이 아니면 뭐 그 10명이 노련한 사람이면 괜찮을 텐데 근데 오프닝은 그렇지만 사실 작가가 전시장에 있는 건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가 돼요. 한 명이라도 내 판에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게 갤러리의 입장이랑 상관없이 자주 뭐 전시한다거나 이럴 때는 자주 전시장에 있어서 뭔가 누구라도 한 명 잡고서 설명한다거나 아니면 뭐 같이 해볼 여지를 만들어주는 건 사실 되게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제 생각에. 오프닝은 안 가셔도 되지 않을까. 저도 되게 부끄럽거든요. 오프닝 가는데. 네. 그럼 딜러님은 저렇게 적당히 사람이 유통. 저 잠깐만요. 저 뒤에 먼저. 죄송합니다. 네, 먼저 하세요. 작품을 사면 네네. 무슨 짓을 하든 제 건가요? 그냥 뭐 거기다 뭐 다른 그림을 덧그려서 또 전시를 하든가 아니면 그걸 뭐 칼로 찢어버리든가 이런 거 모든 거 저한테 전권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 뭐 파괴적인 얘기를 죄송한데 작품을 사면 뭐 손을 떠났으니까 사실 뭐 그 전권이 생긴다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상업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되판매하는 거 말고 만약에 뭐 저작권을 판매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가지고 만약에 그건 작가한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뭘 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 그 작품 자체에 대한 권리만 있는 거지 만약에 아니면 그 작품 갖고 뭘 이용하고 싶다 이러면 사전에 그것도 얘기해서 뭐 첨부해서 사는 방법이 있겠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기사로 네. 자기 죽으면 작품을 태워달라 뭐 이런 네.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네.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내 거니까 뭐 상관없겠죠. 근데 작가는 마음 아파하겠죠. 굳이 관계에서. 네. 그럼 저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 약속을 따로 이렇게 잡으시는 편인가요? 한 5시쯤 오세요. 뭐 몇 시쯤 혹시 몇 시쯤 오실까요? 뭐 이렇게 해서 좀 약간 분산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진 않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연락을 먼저 주시고 오시거나 그리고 이제 뭐 작가 손님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손님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그러니까 손님은 크게 3가지 부류로 구분이 되거든요.
하나는 제 단골, 하나는 지역 손님, 저희 동네 손님 있잖아요. 제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는 작가 손님 이렇게 구매해요. 요새 세 비중이 정확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 돼요. 구매는 제 단골이 거의 90%고요. 네. 그리고 지역 손님이 10%. 작가 손님은 좀 잘 안 와요. 네. 사기도 해요. 가끔 이렇게 뭐 넘어가는데 이게 이렇게 이제 같이 단골이 좀 되기도 하고. 사는 작가를 유심히 보시나요? 네? 사는 작가를 유심히 사는 작가 유심히 보지 않는데 제가 이제 무방비로 이렇게 뭐 팔고 있을 때 갑자기 와서 저한테 갑자기 산다거나 이러면 저 깜짝 놀라죠. 네, 아 그러면 저분의 이름이 뭐였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유심히 보진 않는데, 예, 제가 이제 다른 작가들한테 뭐 얘기하잖아요. 작가들도 뭐 저희랑 같이 뭐 소울메이트 같으니까 작가 뭐 고민도 얘기하고 이러시거든요. 아니면 이번에 뭐 다음 프로젝트 뭐가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랑 좀 잘 맞겠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거기 좀 잠깐 저희 뭐 저랑 같이 아니면 작품 하나 살래요 거기서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예, 뭐 아니면 제가 힘을 뭐 실어주러 가기도 하고. 보시는 예. 같은 컬렉터를 이렇게 보신 거예요? 사람이니까 의가 나기도 하고요. 작가도 그래요. 작가도 의가 나기도 해요. 작가도 소울메이트 같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도 되나? 뭐 소울메이트 같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작가가 제가 입장에서는 제 실수이긴 하지만 작가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3년 동안 700점 한 작가가 있거든요. 진짜 몰랐죠. 700점을 그린 게 더 대단하네요. 아니 그린 건 더 많죠. 오랜 시간 동안 많이 그랬으니까. 예. 근데 3년 동안 700점을 한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저희가 프랜차이즈 매장이 있었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갤러리에서 완판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손님이 감동받아서 막 명품 백도 사주고 이런 거예요. 중국계 뭐 손님이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 작가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흥분한 거예요. 막 이러고 되는데 제가 그래서 작가님 혹시 그 서울 가시면 저희가 이렇게 다 팔린 거는 나중에 그냥 그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천천히 얘기하거나 뭐 이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흥분하니까 원래 작가님 그런 분이 아닌데 막 계속 이러시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컬렉터를 데리고 인사동에 모긴 갤러리였었어요. 당시에 모긴 갤러리에 제가 이제 유심히 봐놓은 되게 잘할 것 같은 작가 걸 좀 사주려고 같이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작가가 온 거죠. 제가 그쪽에 갔다는 거 알고. 그러니까 이제 컬렉터가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잘 됐어? 뭐 이렇게 얘기 물어보니까 제가 다 팔았고요. 어머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완전 무너졌어요. 작가가 설명하는 자리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삐졌죠. 짜증나가지고 삐져가지고 뭐 장난 뭐 그랬는데 이제 이 작가 말도 안 받고 뭐 아무튼 뭐 이러면서 결국 이제 저랑 꼭 다른 갤러리로 제가 아는 갤러리로 해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 저한테 불만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작가님이. 왜냐면 내가 그래서 결국 그 사건 사실 이후로는 작가랑 컬렉터랑 어떤 관계가 제일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실은 되게 솔직하게,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오해를 끊임없이 풀 수 있는 관계가 사실 제일 좋더라고요. 오해가 없는 관계였다. 그 작가랑 사실 오해가 없는 관계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뭘 얘기하면 다 항상 했었어요, 그것들을. 그래서 저는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했었고, 근데 오해가 끊임없이 오해를 풀 수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큰 저작권이나 이런 거 팔 때 사실은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으면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이게 마음속에 내가 희생했구나, 아니면 내가 당한 것 같아, 아니면 뭐 내가 뭐 이런 거 좀 찜찜한 것 같아. 그 말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끊임없이 오해 푸는 관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런 거 많이 해요, 사실은. 보통 차를 마시나요? 네? 만나야지 오해가 풀리잖아요. 전화로 오해가. 전화로 계속 만약 아까 수수료 9대1 말했잖아요. 이번에 수수료 제가 90%예요, 작가님.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네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 작가님 왜 90%예요? 제가 할 일 뭐예요? 그 작품 뭐였냐? 아니라 이번에는 이 작품의 이미지에서 이것만 들어갈 거고요. 저희가 이 작품을
유통하기 저작권을 팔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이만큼 이렇게 되니까 아니면 작가님이 뭐 수수료 30% 가져가서 좀 하시겠어요? 뭐 이렇게 좀 도네이션 하시겠어요? 뭐 이런다거나 뭐 여러 가지 권리 관계가 다르죠. 근데 그런 오해를 풀어야지 사실은 그 다음 답이 나오는데 이제 내가 그렸는데 제가 90몽매 이렇게 그럼 하면 싫죠. 딜러님이 딱 계획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했는데 작가님이 눈치 없이 얘기해서 성사가 안 된 그 일에서는 딜러님이랑 소통이 됐나요? 아니면 아예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제가 미안하다고 계속 했는데 이제 작가님이 안 하시고 이제 다행히 좋은 분이랑 하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분이랑 또 하셔가지고. 근데 왜 그 재판권을 말하지 못하는 네? 흥분해서요. 아주 단순하게 흥분해서 그게 너무 꼴보기 싫었거든요. 컬렉터에서. 네. 다른 작가도 그거에 마음 아파해요. 그러면 왜냐면 그 작가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 보낼 때도 순서를 생각하잖아요. 저희가 이 작가는 이렇게 이 작가 이렇게 순서를 생각하잖아요. 잘 팔려서 보낸 게 아니에요. 네. 사실은 이 작가가 그 타이밍에 맞았기 때문에 보낸 거고 만약에 다른 작가가 타이밍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안 좋아서 뭐 홀리데이나 뭐 이런 게 겹쳐가지고 안 좋아서 안 팔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작가가 안 팔렸다고 해서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 바꿔서 이 작가도 다 팔렸을 거예요, 사실은. 주위 환경 그런 관계 같은 것도 같이 보신 거네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를 믿고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신기한 건 제가 싱가포르에서 그렇게 팔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들만 그냥 다 팔렸다며 뭐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 작가님들이. 예. 사실 그 역으로 그걸 마케팅으로 쓰기도 해요. 사실은 역으로 이제 이거는 뭐 이거 작가님들이 사실은 이게 홍보 매체로서 사실 바이럴이 작가님들이 제일 빠르거든요. 이제 역으로 저희가 뭘 한다 이런 걸 얘기할 때 역으로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이건 좀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쫙 퍼져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해서 그런 걸 오히려 반대로 이건 작가 채널에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네. 소문이 빨리 퍼지니까. 네, 엄청 빨리 풀리죠. 내가 판 건 누가 다 알아야지. 그러니까 근데 그걸 사실 그게 도가 지나치면 사실은 되게 보기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서로 네. 질투도 많고. 질투 그리고 좀 약간 옆에 그리고 다 팔았으면 좀 사줘야지. 아니면. 네, 그러면 좀 더 큰 마음. 크리스티 경매나 소더비 경매에 가는 그림들은 딜러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사실 그러니까 경매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다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면이 안 보이잖아요. 그 이면이 사실 뭐 예를 들어 예전에 뭐 이제 89년도에 해외여행 자율화가 88년도구나 87년도부터 그러니까 자율화가 되기 전에는 사실은 외국에서 전시해서 팔았다고 한 것들 다 한국에서 사오기도 하고 뭐 이랬거든요. 사실 그러면 유명한 작가들 뭐 이러기도 했었고 실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갤러리를 내놓고 내가 사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면이 그러니까 그런 걸 뭐 이렇게 하나의 사건으로만 볼 수 있는 거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 가격은 이제 지금 몇 시인가요? 지금 끝났나요? 네, 이제 마무리를 약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저희 아무튼 그래서 예술가들 중요하니까 예술가들은 화이팅이고요. 컬렉터들은 이제 부자가 될 컬렉션 하면 부자가 됩니다. 시간과 돈이 이 세계로 아무튼 들어오시죠. 저한테 사시면 더 좋고요. 고생해보겠습니다. 네. 네. 작품 찾아면 어디로 연락하면 돼요? 여기 아트페어 하자. 작품 사연이요? 네. 무섭네요. 이따 2층에서 일단 무섭네요. 1층에서 좀 하세요. 1층에서 보셔가지고 네, 무섭네요 뭔가. 여보세요? 네, 딜러 제 딜러 좀 아우. 감독님. 와. 감독님. 예.